3장 평가의 종류. 1절 평가 기준에 따른 유형. 그래서 참조 준거에 의한 평가라고 했죠. 참조 준거. 준거. 어떤 기준을 뜻합니다. 기준. 그러니까 평가 기준에 따른 유형이라는데 참조하는 기준에 의해서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뭐냐면 상대 평가가 준거 지향 평가인 것 같고 규준 지향 평가가 절대 평가인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외워요. 어떻게 외우냐면 준거 지향 평가의 지읒하고 절대 평가의 지읒하고 연결돼 가지고 규준 지향 평가라고 하는 게 절대 평가고, 상대 평가라고 하는 것은 규준 지향 평가고, 저는 그렇게 외우거든요. 어렵잖아요. 규준이라고 하는 말이나 준거라고 하는 말이나, 그렇죠? 기준이라고 하는 말이나 그 말이에요. 그 말.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일본 애들이 저렇게 이제 조어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대로 따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규준이라고 하는 것을 놈이라고 하고, 준거라고 하는 것은 크리테리온이라고 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놈, 상대평가, 규준지향평가, 놈. 확고부동한 그런 어떤 질서, 규칙, 그걸 갖다가 놈, 레퍼런스, 이밸루에이션, 상대평가예요. 그래서 평가에 대한 해석의 기준을 집단 내의 상대적 위치에서 구하는 평가입니다. 평가가 어떤 규준, 평가 척도에 의해서 정해지는 평가예요.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그가 속해 있는 집단의 성취 수준, 규준, 집단의 평균에 비추어서 상대적인 위치로 나타내는 평가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겁니다. 나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또한 다른 사람도 나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서로 짜증나죠. 제가 잘하면 나는 못하게 되는 거고, 내가 잘하면 쟤보다 제가 못하게 되는 거고, 서로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경쟁 지향적인 것을 의미하게 되죠. 그렇죠. 서로 짜증나는 관계, 상대방이 있는. 평가의 기준을 집단의 평균으로 본다. 학생 개인의 점수는 평균과 표준 편차에 비교하여 결정되고 해석된다. 상대평가란 집단 내에서 개인을 비교하여 변별하는 데 있다. 평가 점수의 분포를 정상 분포 곡선을 나타낸다고 이제 보는 거고, 선발적 교육관이에요. 앞서서 봤죠? 선발적 교육관. 측정관. 검사의 신뢰성을 중시한다. 이 말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경쟁하는 관계에서는 항상 뭐라고 얘기가 돼요? 공정해? 그거 객관적이야? 그거 신뢰할 수 있어? 그 얘기예요. 신뢰성. 그러니까 검사, 시험을 보는데 내 친구한테 유리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남한테만 유리해. 걔가 가만히 있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그 신뢰성. 검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원점수보다 순이나 서열을 나타내는 석체 점수, 백분위 점수, 표준 점수 등의 규준 점수를 중시한다. 장점, 개인 간의 변별이 용이하다. 집단 내에서 상대적 위치를 명확히 알 수 있다. 객관적 평가가 가능하여 교사의 주관적 편견을 배제할 수 있다. 경쟁을 통한 외부적 동기 유발이 가능하다. 단점, 단점이 이렇게나 많네요. 개인의 차이를 당연시하고 학습한 내용을 숙달한 학습자라도 전체 집단의 점수 분포에 따라 열등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그렇죠? 학업 성취도가 집단 내에서의 상대적 비교를 통해 판정되므로 시험에서 얻은 점수는 그 자체로 독자적인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교사와 학습자의 관심을 교육의 본질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학습 실패의 원인을 학습자에게서 우선 찾게 되는데, 앞서 얘기했었잖아요. 상대평가라고 하는 것은, 측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교육 실패의 원인이 네가 잘못이야. 네가 공부 열심히 안 해서 그래. 라고 이제 돌린다는 거죠. 검사의 신뢰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학습자가 무엇을 얼마나 알게 되었는지에 관한 타당성 문제를 간과하고 싶다.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죠. 예. 어쨌든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객관적이어야 돼요. 신뢰성이 있어야 돼. 예. 내 아이가 차별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우수한 학생이나 열등한 학생 모두 경쟁 심리에서 오는 불안과 무기력감에 빠질 수 있다. 이제 이거를 많이 이제 지적을 하죠. 수업 활동에서 보완점이나 개선점을 판단하는 것보다 개인 간의 변별을 중시함으로 교수 학습의 개선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 측면이 이제 분명히 있죠. 그래서 이제 절대평가, 준거지향평가, 목표지향평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Criterion Reference Evaluation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면 이제 절대평가라고 하는 거, 그렇죠? 우리 계속해서, 수능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예요. 이 절대평가로 계속 갈 거냐, 상대평가로 갈 거냐,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이제 절대평가가 이제 더 좋은 것처럼 우리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들 아마 이제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절대평가라고 하는 것이 뭐 지고지선의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거는 이제 학문의 성격, 또 내가 지향하고자 하는 어떠한 바, 또 어떤 성과라고 하는 것은 한정이 돼 있고, 또 자리라고 하는 것도 한정이 돼 있고, 그 자리에 이제 갈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냐. 그 우수한 사람을 뽑아서 또 그 역할을 갖다 해주게끔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여건이나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절대평가가 오를 수도 있고 상대평가가 오를 수도 있는 겁니다. 특징, 목표 지향평가. 학생이 무엇을 성취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평가 기준을 교육과정을 통해 달성하려는 수업 목표에 두는 목표 지향적 평가. 완전 학습 모형이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제 그런 겁니다. 사전에 설정된 준거, 크리테리온에 비추어서 학생의 점수를 비교함으로써 특정 지식이나 기술에 있어서 학습자의 수행 수준을 해석하고 그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는 평가이다. 교수학습 개선 지향평가입니다. 평가 준거를 교육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수업 목표에 두고 교수학습 활동을 촉진, 개선시키기 위한 평가이고 학생들의 학습 장애를 진단하고 학습자 행동을 정착 심화시키며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 방향을 밝혀주는 평가예요. 개인차를 고려한 평가이다. 그래서 교육평가의 역할을 교수학습 과정에 최대한의 도움을 줌으로써 모든 아동의 학습을 극대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성적의 개인차를 줄이려는 활동에 초점을 맞춘다. 교수학습 활동에서의 의도했던 교육 목표 또는 수업 목표의 달성, 미달성의 여부를 잘 판단하는 것이 평가의 주된 관점이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자, 장점. 부적 편포를 기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부적 편포. 이건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앞서서 완전 학습 모형 나올 때도 그랬고, 이거 이제, 이게 0이고 가령 이게 90점이에요. 이쪽으로 쭉 나갑니다. 이쪽에 있는 아이들이 적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쭉 길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 0, 이쪽이 이제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쪽은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거고, 여기서 갑자기 휙 올라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뭡니까? 마이너스, 네거티블리, 스큐드, 이쪽이 굉장히 길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부적 편포에 이쪽으로 딱 나눠봤을 때 이쪽으로 굉장히 많이 돼 있는 것. 그러니까 저런 말들도 다 고쳐야 되는데 부적 편포 같은 거. 이걸 이제 기대를 하는 거죠. 가능하면 모든 아동들이 학습 목표의 최고점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 기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점수 자체의 중요성, 목표 지향 평가의 결과로 얻어진 점수는 그 점수 자체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래, 너 90점. 어우, 신나. 검사의 타당성을 더 중요시 한다. 평가하고자 했던 목표를 얼마나 잘 평가하고 있는지를 중시한다.
앞서 이제 봤잖아요. 발달적 교육관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가지고 평가하고자 하는 목표 타당성, 내용 타당성, 내용. 내가 이제 습득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특성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얼마만큼 잘 습득을 했는지 발달적 교육관이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협동학습을 조장한다. 아동 간의 경쟁심을 제거하고 협동적인 학습이 가능하게 한다. 그래, 누구나 다 90점이 될 수 있으니까 좀 부족한 아이한테 내가 좀 많이 알고 있으면 알려주기도 하고. 평가의 진단적, 형성적 기능, 교육평가의 기능을 교수학습의 과정과 밀접한 관련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렇죠. 결과를 갖다가 너 점수 몇 점 얻었어, 너 몇 등이야,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즐길 수가 있죠. 즐길 수가 있습니다. 단점, 부적 평포를 기대하기 때문에 개인차를 변별하기 쉽지 않다.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절대평가를 통해서 우수한 인재를 갖다가 발탁을 하고 하는 것들은 불가능해요. 기본적으로 그 목표라고 하는 것을 많은 아이들이 이제 거기에 도달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시험이라고 하는 게 비교적 쉽겠죠. 비교적 쉬울 겁니다. 학습자의 수행 수준을 해석할 준거를 설정하지 못할 경우에 점수 해석의 자의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너도 90점, 얘도 90점, 전부 다 90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부 다 내가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검사 점수를 통계적으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전부 다 이쪽에 왕창 몰려있는 거 아닙니까? 왕창 몰려있는 거예요. 경쟁을 통한 학습 외적 동기 유발이 부족할 수 있고 학생 모두가 수업 목표에 도달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결과적으로 도달 가능한 목표의 최저 수준만 요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게 바로 그 하향 평준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향 평준화. 이제 꼭 그런 식으로만으로 이제 하향 평준화라고 하는 것을 갖다 붙일 수는 없다고 보고, 뭐 상대평가, 절대평가 때문에 이제 하향 평준화가 저는 발생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거하고는 또 별개의 차원의 것들이 또 있어요. 수업 목표는 수업 전에 제시되므로 목표 이외의 학습 활동이나 결과는 무시될 수 있다. 그래서 그 223페이지 여러분들 규준지향평가하고 중거지향평가에 그 도표가 나와요. 그 도표 여러분들이 참조하시기 바라고. 자, 224쪽이네. 이쪽 넘어와서 자, 2절. 자기 참조평가라고 하는 걸 볼게요. 능력지향평가라고 하는 것과 성장지향평가 두 가지가 있어요. 능력지향평가라고 하는 것은 학생이 지니고 있는 능력에 비추어 얼마나 최선을 다하였는가에 초점을 두는 평가예요. 그래서 개인을 위주로 하는 평가 방법이고 개별화 수업에 적합한 평가 방법이다. 각 학생의 능력과 노력에 의하여 수행 결과를 평가한다. 우수한 능력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은 학생과 능력이 낮더라도 최선을 다한 학생이 있을 때 후자의 성취 수준이 낮더라도 더 좋은 평가를 얻을 수 있다. 학습자의 수행 결과 평가 시 다음과 같은 질문이 고려된다. 이것이 그 학생이 지니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한 것인가? 충분한 시간이 부여되었을 때 더 잘할 수 있었는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그림을, 요 도표, 우리 224페이지에 나오는 도표를 갖다 한번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능력 수준이 90점인 갑 학생이 85점을 얻은 경우, 잠재 능력이 이제 90점이에요. 근데 실제 성취는 이제 85점이고, 능력 수준이 70점인 학생이 75점을 얻은 경우, 70점이면 75점, 플러스 5점이 됐죠. 실제 성취 수준이 85점과 75점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실제 성취 간의 차이인 마이너스 5점과 플러스 5점을 비교하여 을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노력을 격려하는 평가 방식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죠. 장점과 단점. 표준화 적성 검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개인을 위주로 개별적 평가가 실시된다. 학습 동기 측면에서 최선을 다한 능력이 낮은 학생이 평가에서 더 좋은 점수를 받아 학습 동기가 유발될 수 있고, 능력이 탁월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력을 하지 않은 학생은 낮은 평가를 함으로써 경각심을 주어서 최대한의 노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단점, 능력 지향 평가를 하려면 학생이 지니고 있는 능력에 대해서 정확히 추정해야 하는데 능력 수준을 정확하게 추정하기 어렵다. 정확한 정보가 없을 경우 능력 지향 평가를 실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정 능력의 측정치에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른 해석에는 한계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장 지향 평가예요. 교육 과정을 통하여 얼마나 성장하였느냐에 관심을 두는 평가 방법입니다. 개인의 초기 능력 수준에 비추어 얼마만큼 능력의 향상을 보였느냐를 평가하고, 그래서 최종 성취 수준 그 자체보다 사전 능력 수준과 평가 시점에서 측정된 능력 수준 간의 차이에 관심을 두는 평가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평가 방식 한번 볼게요. 사전 평가에서 80점이던 갑 학생이, 80점이던 학생이 사후 평가에서 85점을 얻었어요. 그래서 플러스 5점이 됐죠. 그 다음에 사전 평가에서 40점을 얻은 을 학생이 사후 평가에서 60점을 받았어요. 사후 평가 점수인 85점과 60점을 비교하여 갑 학생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 평가와 사후 평가 간의 차이 향상된 정도, 즉 플러스 5점과 플러스 20점을 비교하여 을 학생에게 유리한 평가를 하고 성장을 격려하는 방식이에요. 장점, 학생들에게 학업 증진의 기회 부여와 개인화를 강조하는 특징을 가진다. 능력의 변화 과정과 성장 정도까지 고려하므로 학습자는 물론 교수자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평가의 교수적 기능과 상담적 기능을 강조하는 교육적인 평가 방식이다. 단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성적을 성취 수준과 동일시하고 있으므로 진보나 향상 정도를 기준으로 성적을 줄 경우 성적의 의미를 왜곡시킬 가능성도 있다. 이 평가 방식을 채택하면 학생들이 사전 검사에서 일부러 틀릴 가능성도 있다. 그럴 수도 있겠네. 그 다음에 능력 지향 평가와 마찬가지로 대학 진학이나 자격증 획득, 취득을 위한 고부담 검사와 같은 평가 환경에서는 평가 결과에 대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어 적용하기가 어렵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3절, 평가 시기에 따른 유형인데요. 이제 제일 많이 이제 언급이 되는 그 평가 유형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진단 평가, 투입 평가라고 돼 있죠. 진단, diagnostic evaluation. 그러니까 이제 진단을 하는 거예요. 어떠한 수준인가 지금. 교수 학습 과정이 시작되기 이전에 수업의 대상이 되는 학생이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실시하는 평가예요. 학생의 적성, 흥미, 동기뿐만 아니라 수업과 관련된 과거 학습의 정도 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함으로써 교수 학습 과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한다. 그래서 학생의 수준이나 상태를 파악해서 그에 맞는 수업 절차와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수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이고, 평가 도구는 표준화된 검사를 활용한다. 학업 성적에 관련된 일반적인 선행학습의 정도 및 결함을 확인하기 위해서 표준화 학력 검사를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목적은 뭐냐면 출발점 행동을 확인하는 거예요. 교수 학습 과정이 시작되는 초기에 학생의 지적, 정의적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려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고, 그래서 학생에 대한 정보를 교수 학습 과정에 투입함으로써 학생의 성취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더 큰 목적이 되겠습니다. 진단 결과에 따라서 학생 수준에 적합한 과제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다음에 이제 학습의 중복 확인. 학습 과제에 필요한 능력이나 기능, 지식 및 적성 등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진단하고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교수 전략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이다. 학습 과제를 학생이 미리 달성하고 있다면 심화 학습을 제공하거나 다른 단원 학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학습 곤란에 대한 사전 전략의 수립. 수업 장면에서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부적응 행동이나 결합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수업의 중간에 이제 실시할 수 있다. 그래서 교수 방법의 개선과 같은 처치 과정만으로 교정되지 않는 교수 외적인 원인에서 기입하는 결함을 진단하고자 하는 것이고, 학습자의 정치, 그렇죠? 정치,
제 위치로 이제 놔둔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단평가를 통해서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학생을 배치한다. 자, 그래서 실시의 시기와 이제 기능인데, 수업 시작 전에 이제 실시할 수도 있고, 어떤 수준인지를 이제 보기 위해서 수업 중에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학습자가 학습에서 나타나는 계속적이고 만성적 결함의 원인 및 그 저변에 깔려있는 정보를 수집해서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봤더니 계속해서 틀리는 데서 계속 틀려요. 이거는 선수학습, 선행학습에 있어가지고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다. 그게 이제 수업 중에 이제 실시하는 겁니다. 진단평가의 목적,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이다. 학생이 수업을 받기 전에 선행학습 단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그렇죠? 많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기본적으로 이해가 부족하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게끔 이해가 충분히 되고 선수학습의 어떤 역량이라고 하는 게 일정 정도 수준이 된다. 그러면 그것에서 더 향상된 그런 어떤 학습을 갖다 부여하고 적절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다. 개별화된 수업 효과의 극대화. 학생의 특성과 개인차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수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목표이다. 그래서 평가 요소입니다. 지적 출발 행동. 학습에 영향을 주는 가정이나 학교에서 형성된 지적인 능력, 학습을 위한 기본 능력, 이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지적 출발 행동에 이제 들어가는 게 지능 점수인데, 지능 점수에 있어가지고는 여러 가지 유의할 점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정의적 출발 행동에 학습자의 학습 동기, 흥미, 성격, 태도,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학습 외적인 요인으로 가정환경, 친구환경도 고려해야 하고 전 학년도의 성적표와 가정환경 조사서 혹은 종합생활기록부 등을 참고하는 것이 진단평가에 도움이 된다. 자, 두 번째는 형성평가, 과정평가. 총괄평가, 그러니까 우리 이제 보통 이제 총평이라고 얘기되는 마지막에 이제 이루어지는 이제 총합평가, 성과평가와 비교해서 이 형성평가라고 하는 것에 더 방점을 두는 중요성을 갖다 부여하는 것이 이제 대체적인 어떤 흐름이죠. 형성평가, 교수학습 과정이 진행되는 도중에 실시하는 평가 방법이에요. 그래서 학습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평가이고, 교수 방법을 개선하고 교육 과정의 개선을 가져오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이다. 특징, 학습 활동의 문제점 발견 및 조정, 학습 지도 방법을 개선할 수 있게끔 해주고, 학습 활동에 대한 강화, 형성평가 활동의 목표를 달성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 학습자는 자신감과 만족감을 갖게 되고 다음 학습에 대한 적극적인 학습 동기가 유발된다. 피드백과 이제 교정을 해줄 수가 있고 교정학습을 위한 후속 작업을 갖다가 실시할 수 있죠. 형성평가 이후에 교정학습, 대안교재의 제공과 같은 후속 작업이 동반되어야 한다. 그래서 형성평가 뒤에 학습 권란을 확인하고 교정해주는 교수 변인이 투입되어야 한다. 자, 세 번째, 형성평가 도구의 제작, 평가문학의 원칙, 블룸과 문제, 마다우스가 얘기를 한 거예요. 형성평가는 학습 당원 중 중요한 학습 요소는 모두 포함해야 한다. 형성평가는 목표 분류에 나타난 행동 항목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다양한 문학의 형식을 혼용해야 한다. 그래서 학습 요소를 달성했는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최소 성취 기준, 교육 목표에 근거하여 문항을 출제한다. 형성평가의 분석은 학습자가 학습 요소를 달성했느냐 달성하지 못했느냐의 기준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 형성평가의 분석은 학습자가 반응한 답의 오류가 무엇인지도 분명하게 밝혀주어 오류를 찾아 교정을 해주는 교정적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평가문학의 원칙에 대해서 얘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총괄평가, 총합평가, 성과평가입니다. 그래서 1년의 학습 과제나 교과의 학습이 끝난 후에 수업 목표의 달성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정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평가예요. 목적, 기능,
학업 성적을 판정을 하겠죠. 장래 선정을 예측할 수도 있고, 집단 간의 성적을 비교할 수도 있고, 자격의 인정, 학생이 어떤 지식이나 능력, 기능에 요구하는 정도의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수능시험이 그렇고, 여러분들이 지금 치르는 교원, 평가, 임용시험이 이제 거기에 이제 해당이 되고, 학습자의 정보를 갖다가 이제 제공을 하는 겁니다. 총괄 평가의 결과는 학습자의 학업 성취의 정도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특징, 전체 교과목이나 혹은 그것의 중요한 부분에 걸친 학업 성과가 어느 정도 달성되어 있는지의 정도를 이제 총평하고, 교수 학습 과정에 보다 일반화되고 광범위한 목표를 평가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형성평가는 보다 더 세분화된 선수 기능 및 지식을 이제 평가하는 겁니다. 형성평가에 비해서 평가의 빈도는 낮지만 단위 평가 시간은 길다. 그렇죠. 형성평가는 수시로 조금씩. 그런데 총괄평가는 시험 다 보잖아요. 기말고사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평가 시간이 길게 되죠. 수집 자료와 분석 방법에 의한 분류입니다. 양적 평가하고 이제 질적 평가가 있는데요. 양적 평가, 경험적, 실증적 탐구의 전통을 따르는 입장으로 평가 대상을 수량화하고 수량화된 자료를 가지고 통계적 기법을 이용하여 기술하고 분석하는 평가입니다. 수집된 자료는 수나 양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적인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평가자는 통제적 조건 하에서 평가 활동을 이제 전개하고자 하고요. 그래서 개개인의 독특한 특수성을 이해하려기보다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을 평가의 내용으로 하며 객관성과 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량적으로 제시되는 것이죠.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평가가 가능하지만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평가에는 한계가 있다. 이제 이런 지적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질적 평가예요. 교수 학습의 이제 질적인 측면을 반영하는 평가 방법이고, 교육 프로그램이나 교육 활동과 관련된 질적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하고 그 가치를 판단하는 평가입니다. 현상학적, 해석학적 탐구의 전통을 따르고 당사자들의 상호 주관적인 이해의 바탕을 두고 사실적이고 현장 지향적인 언어로 서술되는 평가이다. 자연상황적 탐구를 하는 것으로 평가자가 평가하려는 상황에 어떤 조작을 가하려고 시도하지 않고 그대로 평가한다.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하지만 객관성, 신뢰성, 시행의 어려움, 비용 등의 문제점도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그런 게 있죠. 앞서도 봤지만 상대평가보다 절대평가라고 하는 게 좋은 것 같고, 그렇죠? 양적평가보다 질적평가가 좋은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이제 그렇지 않고요. 중요한 거는 평가라고 하는 데 있어서 타당성이 중요하죠. 그래서 타당성을 갖다가 기할 수 있는 거. 그래서 타당성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특성이라든지 어떤 지향하는 목표와 부합되는 차원에서 그 평가라고 하는 게 타당성을 가진다. 타당하다. 그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타당성입니다. 신뢰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평가 과정, 평가의 도구, 시험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느냐, 믿을만 하냐, 객관적이냐, 보편적이냐, 이제 그런 걸 뜻해요. 그런데 이제 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타당성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을 뽑으려면 공정하게 뽑아야지. 누구한테 편파적으로 유리하면 안 되잖아. 거기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요. 그렇잖아요. 나만의 주관적인 어떤 믿음, 이런 것들이 잘 통용되지 않는다고, 일반 사람들한테. 그래서 평가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타당성과 신뢰성이라고 하는 것은 양쪽에 이제 천칭과도 같은 건데, 그래서 단순히 어떠한 평가가 더 나은가라고 하는 걸로 그냥 딱 잘라서 얘기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측면을 갖다가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양적 평가하고 질적 평가를 이제 비교를 합니다. 양적 평가는 수량적 자료에 의존하면서 신뢰도를 강조를 하고, 질적 평가는 기술적인 자료에 의존해서 타당도를 강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적 평가는 관찰 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행동에만 관심이 있으므로 가시적인 행동만을 측정하여 정확한 숫자로 산출해낸다. 질적 평가는 복잡하고 미묘한 특성을 지닌 인간의 행동을 있는 그대로 기술적으로 제시하는 데 관심을 갖는다. 여기 이제 바이어스의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선호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질적 평가가 굉장한 이제 비난을 받고 있고, 양적 평가라고 하는 것은, 나오는 것처럼 측정 가능한 행동만 하기 때문에 많이 빠뜨리는 거 아니냐. 인간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측면들을 많이 빠뜨리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가 되면서 이제 비판을 받는데, 이 방법론이라고 하는 게 계속 세련화되어 왔습니다. 양적 평가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어쨌든 저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평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의미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나아지고 있어요. 양적 평가도 그렇고 질적 평가라고 하는 것도 양적 평가에 있어서의 어떤 방법론적인 측면을 갖다가 가미하면서 질적 평가라고 하는 것도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양적 평가는 객관성을 강조하고 질적 평가는 주관성의 장점을 최대한 이용하고자 한다. 양적 평가는 의견보다는 사실을, 직관보다는 논리를, 인상보다는 확증을 중심으로 객관성을 확보하려 하고, 질적 평가는 가치 판단이 개입되는 평가 활동에서 상호 주관적 이해를 강조한다. 양적 평가는 법칙 발견을 위한 노력으로 일반성을 강조하고, 질적 평가는 이해 증진을 위한 노력으로 특수성을 강조한다. 이제 그런 특징이 있고요. 양적 평가라고 하는 것은 가설을 설정하고 실질적 자료를 수집해서 통계적으로 가설을 검증하는 연역적 경향을 띠고, 질적 평가는 구체적인 개별 사례를 분석하고 종합하는 귀납적 경향을 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양적 평가라고 하는 것이 꼭 연역적이고 질적 평가라고 하는 것이 귀납적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렇지 않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논문을 쓰고 해보면 양적 평가라고 하는 것은 연역적인 측면하고 귀납적 측면이 보통의 경우는 이제 같이 갑니다. 같이 가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양적 평가라고 하는 것이 귀납적인 성격이 훨씬 더 강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제 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양적 평가는 부분 중심적인 반면에 질적 평가는 전체 중심적이다. 양적 평가는 결과 평가가 관심의 대상이지만 질적 평가는 결과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 평가에도 많은 관심을 가진다. 양적 평가는 투입된 교육 프로그램이나 환경 조건이 정적인 상태를 유지한다고 보고 있지만, 질적 평가는 동적인 상태로 보고 동일한 환경 조건이라도 개인의 지각 여하에 따라 그 상호작용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5절 정의적 영역에 대한 평가. 정의적 영역의 학습 목표가 달성된 정도를 확인하는 제 평가이고요. 그래서 협동성, 책임감, 준법성, 사회성, 자아개념, 흥미, 태도, 가치관 등이 변화되거나 획득되는 정도를 이제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생활부에 기록하는 행동 발달에 관한 평가는 정의적 영역의 평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평가 방법을 갖다 한번 볼게요. 질문지법. 문정화된 질문 내용에 자기 자신에 대한 여러 가지 판단을 진술하고 표시하는 자기보고식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에 비해서 적은 자원으로 많은 자료를 짧은 시간에 얻을 수 있다. 질문자와 응답자의 관계가 비교적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피험자의 의견, 태도, 감정, 가치관 등과 같은 자아의 심층적 심리는 질문지가 효과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하죠. 이 질문지 같은 경우에. 그래서 단점을 보면 질문지는 언어 능력, 표현 능력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이 없으면 질문지의 결과를 믿을 수 없다. 질문지에 보여준 의견이 참인지 거짓인지에 대해서 확인하기 어렵다. 그렇죠. 내 마음대로 써버리면. 그다음에 두 번째 면접법입니다.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실시하는 구조화된 면접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다른 평가 방법을 통해서 수집한 자료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유용하고요. 문제는 일반적으로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되고 신뢰도가 낮으며 수집된 정보가 면접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바로 이제 이거예요. 면접자가 이제 능숙한 전문가라고 한다면 면접법이 굉장히 이제 효과적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다음에 관찰법입니다. 교사의 계획된 관찰에 의해서 정의적 특성을 추리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관찰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관찰 당시의 상황을 상세하게 기록하며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관찰을 실시해야 한다. 관찰자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그렇겠죠. 면접법이나 비슷합니다. 예. 장점, 정의적 특성이나 운동 기능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적합하다. 피관찰자가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무의식적인 행동 혹은 말이나 글로 표현하기 어려운 행동에 관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연령, 배경, 지적 수준에 관계없이 다양한 상황에서 융통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말이나 글이 아니라 행동을 측정 단위로 하므로 피관찰자가 반응을 왜곡할 소지가 낮고 객관적인 측정의 개연성이 높다. 자, 그런데 이제 앞서서 면접법이나 이제 마찬가지로 관찰자의 자질이에요. 자질 문제예요. 단점, 개인적으로 드러내기를 꺼리는 사적 행동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피관찰자가 관찰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경우 아예 행동을 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행동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관찰 결과가 왜곡될 소지가 많다. 관찰하는 행동을 미리 구체적으로 결정하지 않으면 피상적인 행동의 관찰에 치우치게 되어 오류를 범할 수 있다. 행동을 관찰하고 기록 분석하는 과정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관찰자의 역량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투사법입니다. 특정 주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질문하지 않고 구조화되지 않은 모호한 도형이나 그림 등 비구조적인 자극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개인의 자유로운 반응을 통해 개인의 심층적 내면을 파악하는 방법이다. 개인의 지각이나 인지 과정을 측정하여 욕구, 충동, 감정, 가치관, 성격 등의 정의적 특성을 판단하는 방법이다. 이거는 이제 우리 심리 검사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투사법에 활용되는 검사로 단어 연상법, 그렇죠? 빨간색이라고 하는 이제 단어를 줬을 때 어떤 사람은 악마, 불지옥, 불구덩이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빨간색 치마, 정렬, 매혹 뭐 이런 거를 이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장미, 꽃다발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문장 완성법, 블랭크, 괄호를 하고 거기에 채워넣기 하거나 뭐뭐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뭐뭐 한다. 집을 생각하면 뭐 가령 뒤에 했더니 어떤 애가 뛰쳐나오고 싶다 그러면 그 학생은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주제 통각 검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그림 같은 걸 줘요. 그림. 그림을 딱 주었을 때 그거를 보면서 이 그림을 보고 생각나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로 한번 꾸며주세요 라고 했을 때 이제 꾸미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아이가 나와 있고 엄마가 있는데 그 아이 이제 그걸 보고서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이 아이는 곧 집에 가가지고 얻어 맞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심리검사를 갖다가 이제 또 다른 심리검사를 해봐야 되죠. 로르샤흐 이제 잉크 반적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겁니다. 그 불규칙한 잉크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림을 보고 이걸 보고 뭐 무슨 생각이 드세요? 어떤 것이 연상이 되세요?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검사해서 이 사람의 심리 상태를 하는 거고. ACP, House Tree Person Test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무한도전에서 그 무한도전 그 멤버들이 이제 이거를 하는 걸 봤었는데 집, 나무, 이제 사람을 그리게 하는데 집보다 사람 크기가 엄청나게 크다든지, 그렇죠. 집에 이제 창문이 이제 어떻게 돼 있는지. 집을 그렸는데 창문이 전혀 없다거나, 그죠? 나오는 문이 없다거나, 그리고 이제 나무를 그렸는데 잎이 막 풍성하게 그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잎은 없고, 뿌리가 굉장히 크게 그려져 있고, 가지는 앙상하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떠한 측면에서 문제가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제 유추를 해보고, 하는 겁니다. 이제 투사법은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러한 어떤 자극적인 상황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심리, 정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평가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평정법이에요. 직접 측정하기 곤란한 물건, 성격, 인간의 특질, 태도, 인물 등을 서로 비교 판단하여 그 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이에요. 흔히 사용되는 방법에는 기술적 척도법, 점수 척도법, 도표 척도법 등이 있습니다.
태조를 특정하기 위한 척도로 리커트 척도, 서스턴 척도, 구트만 척도, 의미 변별 척도가 많이 사용됩니다. 이건 이제 바로 뒤에 이어서 평정법에 대해서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절 정의적 영역의 평가 부분 가운데서 세 번째로 평정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여기서는 분명히 이제 정의적 영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서적인 측면들, 가치에 대한 어떤 선호, 뭐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 평정법을 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실제로 수많은 특수대학원, 뭐 내지는 뭐 일반 대학원들도 많이들 그렇게 하지만, 이 평정법이라고 하는 것을 특히나 이제 이 지금 나오는 이제 리커트 혹은 라이커트 척도라고 하는 것을 마구마구 써요. 마구마구. 그러니까 정의적 영역을 평가하는 뭐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써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그리고 실제로 리커트 척도 같은 경우에 뒤에 이제 의미 변별적 그 평정 뭐 이런 것도 뭐 그렇지만은 엄밀하게 이렇게 짜가지고 문항을 구성하고 하는데 실제로 시간도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든다는 거 하는 것은 전문가의 이제 도움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돈도 굉장히 많이 드는 일입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안 하죠. 뭐 석사 과정에 있으신 분들이 돈이 얼마나 많겠으며 그러다 보니까는 열심히 이제 그런 어떤 일종의 뭐 면접 조사를 통해서 자료를 얻어가지고 이걸 갖다가 활용을 하지만 유의미하고 타당한 연구 결과로 인정을 못 받죠. 그래서 안타까운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쉽게 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면접을 통해 가지고 5점 척도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SPSS 돌려가지고 일종의 이제 통계 분석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는 있지만 한계가 너무나 뚜렷하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많은 그런 어떤 쉬운 연구 방법들을 갖다가 자꾸만 그렇게 좀 권하기도 해요. 그 학교에 계시는 교수님들이. 왜냐면 쉽거든요. 이유는 쉽습니다. 쉽고 결론 내기도 용이하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뒤에 배우겠지만 연가설 세워가지고 자기가 이제 조사한 어떤 결과를 가지고 SPSS 이렇게 돌려가지고 거기 나와가지고 기각역에 속하냐 안 속하냐 해갖고 아 이거 기각 그러면 대립가설 인정. 저는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평정법의 유형 첫 번째로 이제 리커트 척도라고 하는 거고요. 제일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1932년에 이제 개발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개인, 대상, 관념, 현상 등에 대한 개인의 태도나 성향의 강도를 측정하는 기법이다. 태도는 하나의 극단적 입장에서 중립을 거쳐 또 다른 극단으로 나아가는 일련의 연속선상에서 특정 지점에 위치할 것이라는 양분론적 가정에 기반을 둔다. 그래서 세 번째로 특정 대상에 관하여 작성된 진술문들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하도록 한 다음 진술문들의 평정 점수를 합산하기 때문에 종합 평정법 혹은 총화척도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정 대상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진술문과 비호의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진술문으로 구성되고 중립적인 진술문은 포함되지 않는다. 자, 제작이 용이하다고 돼 있죠? 그렇습니다. 제작이 용이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특수대학원 논문의 거개가 이 라이커트 척도법을 써가지고 면접을 통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들 해요. 특히나 사회과학 쪽, 교육대학원 쪽에서도 많이 그렇게 하는데요. 저는 전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혀 바람직스럽지 않고 차라리 괜찮은 좀 책들을 여러 선생님들이 좀 이렇게 협심을 해서 번역을 하고 그 번역한 책에 대해서 나중에 교수와 박사과정 내지는 박사님들이 좀 감수를 해서 좀 좋은 책들이 이렇게 좀 많이 교육학과 관련된 교육학 책들이 많이 이렇게 좀 번역이 되는, 저는 차라리 그런 것들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낫지, 제작에 용이하고 뭐 이렇게 뭔가 구체적으로 보이는 것 같으니까 마구마구 자비로 이렇게 라이커트 척도를 써가지고 면접조사를 통해서 나타난 결과로 그 논문을 써대는데,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다양한 대상, 장면, 상황에 융통성 있게 적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응답자의 반응 경향이 작용할 개연성이 높다. 이런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응 경향이라고 하는 게 치우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이어스가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특히나 저도 이제 논문을 쓰고 논문에 대한 그 평가하는 입장에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 논문을 쓰게 되면 계속 암초에 걸립니다. 검증을 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자료를 수집을 해서 내가 수집한 자료를 가지고 내가 보고 싶은 어떤 그런 결과를 도출해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이렇게 만만치가 않다고요. 내가 세운 대부분의 연가설, 그러니까 내가 가정하고 있는 것들이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뭔가를 갖다가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증거 자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의 연구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내 논지, 나의 결론, 나의 연가설을 갖다가 뒷받침하기 위해서 거기에 합당한 뭔가를 갖다가 계속해서 꽤 맞추게 돼 있어요. 문항 구성도 그렇게 됩니다. 문항 구성도 그렇게 돼요. 그러다 보면 내 의도대로 문항을 꾸미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응답자들은 또 바이어스가 되게 되고, 또 일반적으로 그 응답자들이 가지고 있는 반응 경향이 뭐냐면 대충 중간을 골라요. 1부터 5까지 있으면 3점도 이렇게 골라줍니다.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정도를 갖다가 이제 선택을 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반응 경향이에요. 아니면 사람들은 선하길 바라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좋다, 아주 좋다. 그게 이제 반응 경향이에요. 그래서 또 이제 제작 절차를 보면 진술문을 작성을 하고, 그래서 진술문을 검토해서 긍정, 부정, 중립적 진술문으로 분류를 하고, 중립적 진술문은 제외한다, 그렇게 돼 있죠. 내가 이제 보고자 하는 어떤 현상이 있어가지고 밋밋한 부분이니까 그걸 갖다 굳이 볼 필요는 없는 거예요. 선택지의 수를 결정하는데 대개 이제 5개 정도 구성합니다. 예비 척도로 표본에 실시하는 예비조사를 시행하고, 통계치를 계산을 한 다음에 진술문의 선택지별 평정치를 결정을 하고, 진술문에 대한 점수와 총점 사이의 상관계수를 산출하고, 총점과 상관계수가 높은 진술문으로 척도를 완성한다. 자,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5번부터 8번까지 대부분 다 안 해요. 이거 할 능력이 안 됩니다. 석사과정 정도에 있는 사람들이 이 5번부터 8번 정도까지 되는 것들을 갖다가 할 수가 없어요. 통계 전문가도 아니고, 통계 전문가조차도 라이커트 척도에 있어가지고 이 진술문 작성하는 거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 진술문 자체가 뭡니까? 논리적인 글쓰기예요. 논리적으로 글을 써야 된다고. 그 문장 하는데도. 그러니까
굉장한 전문성을 요합니다. 더더군다나 5번부터 8번까지 있어가지고는 통계도 동원돼야 될 뿐만 아니라 쉽지가 않아요. 이게 선택지의 평정치를 결정한다? 이거 어떻게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석사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저런 거에 대한 연구도 하지 않은 사람들. 자, 그래서 평정 실시의 방법, 총점과 상관이 없는 20개에서 25개의 진술문으로 구성을 하는데 긍정문과 부정문의 수가 비슷하도록 구성을 하고 선택지의 수는 5개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중립적 반응을 배제하고 강제로 긍정 또는 부정으로 반응하도록 선택지를 구성하기도 한다.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반응 경향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요. 계속 3점만 계속해서 주거든,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그 다음에 선택지의 평정치를 선택지별로 1, 2, 3, 4, 5점을 부여한다. 모든 진술문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일일이 표시하도록 하며 개인 태도의 점수는 모든 진술문의 평정치를 합한 값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저런 이제 그 어떤 태도, 그리고 이제 그 보통 이제 마케팅 회사 같은 데서 새로운 물건이 나오면 그 물건에 대한 선호도 검사, 그러니까 그 이전에 있었던 그것과 유사한 물건에 대한 선호도부터 시작해가지고 향후에 있어가지고 이 사람의 어떤 태도까지 1점에서 5점 척도로 하는 거죠. 자, 이거 물건 하나를 주고 이것의 색깔이 마음에 드십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죠. 마음에 든다, 안 든다. 모양이 마음에 드십니까? 1점에서 5점 척도. 그렇게 하는 거죠. 사용하도록 해보고 사용하실 때 느낌이 어떠십니까? 이건 너무 막연한가? 사용하실 때 감촉이 어떠십니까? 쥐었을 때 편안하십니까? 뭐 이런 식의 것들이 이제 우리가 많이 보는 리커트 척도예요. 자, 이제 문제 이제 서스턴 척도인데요. 서스턴 척도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 같은 경우에도 근데 저도 이제 대충은 감을 잡는데 감을 잡아가지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서스턴 척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주관성이라고 하는 게 많이 이 안에 포함이 돼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그 문항에 대해서 이제 여러 문항 가운데 대표 문항을 갖다 이렇게 뽑는데 그것의 어떤 객관성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담보하기가 어려워요. 이거 객관적이다? 글쎄, 어떤 사람이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거는 객관적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갖다 대표하는 문항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스턴 척도 같은 경우에는 쓰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 어떤 문항 하나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를 굉장히 크게 부여하는데 그 의미 부여 자체도 그럴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스턴 척도는 굉장히 이제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안 씁니다. 서스턴 척도라고 하는 걸 갖다가 안 써요. 만드는 사람도 어렵고 그걸 갖다가 답을 해야 하는 사람의 입장에 있어가지고도 그것에 내가 이제 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갖다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라이커트 척도 같은 경우는 알아요. 그러니까 하면서 내가 뭘 하고 있구나. 근데 서스턴 척도 같은 경우에는 하는 사람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지금 이제 거의 안 씁니다. 평가자들에게 문항 간의 구조를 판단하게 하고 지금 처음부터 문항 간의 구조를 판단하게 한대요. 타당도 높은 문항을 추출, 문항 자체가 한 개의 고유한 척도값을 갖도록 하는 방식이다. 말부터 굉장히 어렵잖아요. 문항 자체가 한 개의 고유한 척도값을 갖도록 하는 방식이다. 서스턴 척도는 문항들이 동일한 비중의 간격을 갖도록 하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문항들이 동일한 비중의 간격을 갖도록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특히나 문항 하나에 그렇게 어떤 비중이라고 하는 것 갖다가 확 줘버린다라고 하는 건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유사 등간법이라고 한다. 어떤 사실에 대하여 가장 긍정적인 태도와 가장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양극단을 등간적으로 구분하여 수치를 부여함으로써 등간 척도를 구성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이렇게 등간적으로 구분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구분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정의적 영역에 대한 거잖아요.
근데 정서상이 있어가지고 어떤 태도라고 하는 것에 어떤 의미 부여를 해가지고 그걸 갖다 등간으로 한다? 쉽지가 않습니다. 리커트 척수를 구성하는 문항들의 간격이 동일하지 않다는 문제점을 이제 보완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랬어요. 다양한 평가자들의 의견 가운데 극단적인 의견을 배제함으로써 공정성을 보완하려고 하였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문항 가운데서 대표되는 문항을 갖다가 이제 뽑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등간으로 배치를 한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죠. 리커트 척도에 비해 비교적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고 다른 척도들에 비해서 복잡하고 문항에 대한 선호도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죠. 문항에 대해서 문항 자체를 뽑는 과정에서 선호도를 판단하기 때문에 주관성의 문제로 인해서 많이 사용되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이거를 사용하는 사람에 있어가지고 주관성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많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어쨌든 평가라고 하는 것은 객관성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담보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척도 구성 절차, 연구자가 연구하고자 하는 태도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수집을 하고 수집한 의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수의 평가자를 선정을 해서 선호성의 정도를 측정한다. 평가자들에게 각 의견을 선호 수준에 따라 일정하게 지시된 범주로 분류하도록 하고 호의성의 정도에 따라 분류된 각 집단에 적절한 수치를 부여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하죠. 연구하는 어떤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여러 어떤 평가자들을 갖다가 또 선정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손으로 묻고 자, 네 번째로 보면 척도상의 각 점수를 대표할 수 있는 문장을 몇 개씩 선정하여 척도로 이제 구성을 하는 겁니다. 이제 문장을 뽑는 것도 일이에요. 평가자들 간의 이견이 큰 문항은 제외해야 한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왜냐면 보고자 하는 어떤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견이 굉장히 큰 현상이에요. 그러면은 그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주어지는 문제일 수도 있고 그만큼 사회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개인한테 나타날 수 있는 태도와 관련해 가지고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의미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지금 제외해야 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선정된 항목에 대해서 각각 중위수를 구해서 그 문항의 척도로 삼고 이것을 순서대로 배열한다. 이것도 어렵습니다. 선정된 항목에 대해서 중위수, 중간값을 갖다가 지금 구한다라고 하는 건데 어떻게 구할 거예요? 평가자들 간의 이견이 큰 문항을 이제 제외한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중위수를 갖다가 구한다? 그러면은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어쨌든 서스턴 척도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라고 하는 거고 제가 이제 나중에 좀 요것과 관련해 가지고 보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이거 관련된 어떤 문항을 갖다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거트만 척도라고 하는 겁니다. 연구되는 태도가 단일한 차원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하고 점증하는 강도에 따라서 일련의 태도 문항을 위계적으로 서열적으로 배열하는 것으로 특정 강도의 진술과 일치한다는 것은 그것보다 낮은 강도의 진술과 일치함을 뜻한다. 요 말로만 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예를 보여드릴 거예요. 어떤 일련의 태도 진술 내에 분절점이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특정한 항목을 승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더 큰 강도의 어떤 항목도 승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스켈로그램 분석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보가더스의 사회적 거리 척도라고 하는 것이 잘 알려진 구트만 척도예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맹점, 내지는 이중성, 내지는 그 역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잘 보여주는 게 이 구트만 척도로 한번 시험을 한번 해보면 돼요. 그러니까 설문의 예가 이제 가령 이런 겁니다. 이제 기역부터 이제 미음까지 있어요. 아주 일반적인 걸 묻는 겁니다. 이민자들이 당신의 국가에서 생활할 수 있게 허락할 의향이 있는가? 가장 낮은 난이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대부분 사람들이 그럼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두 번째로 이민자들이 당신의 사회에서입니다. 그러니까 가령 내가 사는 시면시
구면 구, 군이면 군, 뭐 이런 데서 사용할 수 있게 허락할 의향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이것도, 그럼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민자들이 당신의 이웃과 함께 생활할 수 있게 허락할 의향이 있는가? 당신의 이웃이에요, 이웃. 나하고 거리가 있는 사람. 이것도, 그럼요. 라고 대답합니다. 이민자들이 당신 바로 옆집에서 생활할 수 있게 허락할 의향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 이제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글쎄요. 피부색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하고 좀 맞으면 좋을런지도 모르겠고, 나하고 생활 수준이 좀 비슷하고, 좀 어떤, 인사성도 좀 바르고, 사회성도 좀 있고, 뭐 이런 식이 있고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 당신이 당신의 아이를 이민자와 결혼하도록 허락할 의향이 있습니까? 가장 높은. 무슨 소리입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것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은. 아주 구체적으로. 세 번째, 항목 5. 가장 높은 난이도에 동의한다는 것은 나머지 항목에 동의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바로 이제 요겁니다. 점증하는 강도에 따라서 일련의 태도 문항을 위계적으로 서열적으로 이제 배열을 하고, 특정 강도의 진술과 일치한다는 것은 그것보다 낮은 강도의 진술과 일치함을 뜻한다. 이 말이 이제 그 말이 되죠. 그래서 이 구트만 척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의미 변별 척도. 그 세만틱 디퍼런셜 스케일이라고 되어 있고, 오스굿이 이제 발전시킨 방법인데, 의미 분석법 혹은 의미 차별화법 이렇게 얘기하고, 측정을 하고자 하는 대상과 관련된 각상의 형용사를 양극단에 적고 그 사이의 정도를 표시할 수 있는 난을 만들어서 피험자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척도다. 그래서 사람, 사물, 상태 등의 의미를 의미 공간, 세만틱 스페이스 속에서 측정하려는 방법이고, 의미 공간은 평가, 능력, 활동의 3차원으로 구성된다. 이것도 이제 많이 사용하죠. 특히나 물건 선호도 측정을 해서 마케팅에 이제 쓰기 위해서, 또 이제 아니면 어떠한 물건을 갖다가 이제 개발하기 전에 사람들의 그 취향을 조사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색감을 좋아하는지, 어떤 모양을 좋아하는지, 특별히 싫어하고 특별히 좋아하고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50개 정도의 형용사상에 대한 피험자들의 반응 결과를 요인 분석에 의해 분석한다. 요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인. 어떤 특성을 갖다가 이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 변별 척도에서 사용하는 형용사상은 사물이나 사람의 어떤 의미 차원을 측정하려는 것에 따라 결정된다. 그래서 평가의 차원은 좋거나 나쁘거나, 공정하거나 불공정하거나, 따뜻하거나 차가운거나. 이런 이제 평가, 이제 활동, 느리거나 빠르거나, 수동적이거나 능동적이거나, 활발하거나 차분하거나. 이게 이제 활동 차원이에요. 능력 차원에서 약하거나 강하거나, 작거나 크거나, 가볍거나 무겁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배열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매겨져 있죠. 뭐 5점 척도가 됐든 7점 척도가 됐든. 그래가지고 나는 이쪽 좋은 쪽, 아니면 저쪽 7점 쪽으로 가가지고 나쁜 쪽, 뭐 그걸 갖다가 이제 선택하도록 하는 거고, 제적과 실시가 쉽기 때문에 개념, 사물, 사람 등에 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널리 활용이 됩니다. 척도 제작의 절차, 측정하려는 대상을 이제 결정을 하고, 의미가 상반되는 양극적인 형용사상을 선택을 하고, 일반적으로 7단계로 구성된 선택지를 작성을 하고, 선택지에 표시하고 점수를 계산한 다음에 척도 점수와 척도 총점 간의 상관계수가 높은 형용사상으로 척도를 이제 완성해서 평가 작업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다음에 이제 사회성 측정법이에요. 소시오메트리 메소드. 그래서 수용수성 검사, 교우관계 조사법 이렇게 돼 있죠. 1934년에 모레노가 이제 개발을 했고, 집단 내에서 개인 간 수용이나 배척관계, 대인관계 유형, 집단의 상호작용 구조와 형태, 의사소통의 방향 등을 발견, 설명,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새로운 집단을 조직하거나 기존의 집단 구조를 재구성하거나 집단 내 적응을 하는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내고 집단의 응집력과 집단 내 수평적, 수직적 대인관계를 분석하는 데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사회성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동료 지명법, 동료 평정법, 평판검사, 쌍비교법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갖다가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사회성 측정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소시오메트리. 내가 있으면 이 거리예요. 거리. 이쪽이 가깝겠죠? 이쪽이 가까워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는 겁니다. 아, 요거 가까우니까 5점. 요거는 좀 머네. 요거는 3점. 이거는 진짜 멀구나. 1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면 이 사회 측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료가 지명을 한다든지 지명이잖아요. 노미네이션. 좋고 나쁘고 하는 거에 있어가지고 동료 평정법. 이거는 이제 평정이에요. 레이팅. 그래가지고 1점 척도에서 5점 척도에서 하거나 평판검사.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제 주관식으로 쓸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어떤 측면이 나쁜지, 왜 나쁜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쌍비교법. 페어드 컴파리션 메저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양자를 갖다가 비교하는 겁니다. 쌍비교법. 구체적으로 이제 두 친구 아니면 어떤 그 관계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쌍으로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좋고 나쁘고